그날 미국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단 한마디 때문이었죠. 한국인 구금? 멍청한 짓이었다. 미국 대통령이, 그것도 세계 제조업의 심장부에 앉아있는 그가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미국 공장이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현장 취재하던 기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왜 미국은 지금 한국 기술자들을 붙잡지 못해 안달이 났을까요? 왜 한국인을 내쫓은 건 실수였다는 자책까지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미중 패권 전쟁, 반도체 고율 관세, 히토류 전쟁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오늘 당신이 뉴스를 보며 스쳐 지나갔던 사건들은 사실 한국 기술력의 위상을 뒤흔드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한국 기술자를 다시 불러들이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 그 극적 뒷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꽃입니다. 저는 뉴욕타임스 경제부 기자 제니퍼 최입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일을 취재하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숙련공들이 이민 단속국에 구금됐던 사건이었죠. 당시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장 앞에는 경찰차가 늘어서 있었고 한국인 기술자들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어요. 트럼프가 연단에 올라섰죠. 그의 첫마디가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있었던 일, 그건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정부의 조치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주변 기자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온 숙련공들을 구금했던 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미국 산업을 살리러 온 기술자들이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9월에 제가 목격했던 그 한국인 기술자들의 억울한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한 기술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러 온 게 아닙니다. 미국 공장을 돌리러 왔어요. 우리 없이는 이 공장이 가동될 수 없다는 걸 왜 모르는 거죠? 당시 저는 그의 말을 기사에 담았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인 기술자들을 내쫓으려 했던 건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당시 구금됐던 기술자들을 다시 만나야 했거든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공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트럼프는 갑자기 이 문제를 다시 꺼낸 걸까요? 단순한 사과가 아닌 더 큰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조지아 공항에 도착하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렌터카를 몰고 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9월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한국인 기술자 김철수 씨가 떠올랐죠. 그는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20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어요. 기자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왔어요.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죠?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공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이곳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차에서 내려 공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장 내부는 9월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방진복을 입고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김철수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제니퍼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9월의 그 암울한 표정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죠. 여기 보세요.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는 거대한 기계 앞에 섰어요. 기계 안에서는 얇은 필름처럼 생긴 전극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설명을 시작했죠. 이 공정은 온도, 습도,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해야 해요.
1도만 틀어져도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배터리 제조가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김철수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미국 현지 인력으로는 이 공정을 감당할 수 없어요. 최소 5년에서 10년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트럼프의 발언이 이해됐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었죠. 배터리 제조는 고난이도, 고위험 공정입니다. 초보 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저는 공장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미국인이었지만 한국 기술자들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 기술자들 없으면 이 공장은 하루도 못 돌아갑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받아 적었죠. 9월에 한국인 기술자들이 구금됐을 때 공장이 완전히 멈췄어요. 생산 라인이 정지했고 납품 일정이 다 밀렸습니다. 공장장의 얼굴에는 당시의 고통이 역력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당시 손실 보고서예요. 하루 손실액이 500만 달러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루에 500만 달러라니. 공장장은 한숨을 쉬었죠. 현대차 본사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한국에서 기술자들을 추가로 보내달라고요. 저는 생산 라인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국인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 한국인 기술자가 미국인 직원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이 게이지를 봐요. 압력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비상 정지해야 합니다. 미국인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았죠. 김철수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핵심 인력이라고 말했다면서요? 그의 눈에는 감격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한국 기술자들의 전문성을 강조했어요. 김철수 씨는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모여들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9월의 그 억울함과 분노는 사라지고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 공장의 심장입니다.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본 것은 명백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 첨단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공장 취재를 마치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브리핑룸 앞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단호했죠. 조지아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켰어요. 주변 기자들도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을 두드리며 말했죠. 한국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 했던 건 멍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멍청한 행동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정부의 조치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트럼프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트럼프가 그를 지목했죠. 대통령님, 그럼 당시 이민 단속국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트럼프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인정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트럼프는 팔짱을 끼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력의 가치를 오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공장을 돌리는 핵심 인력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판단 착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익명을 요구했어요. 솔직히 우리도 혼란스러웠어요. 위에서는 불법 이민을 단속하라고 했고 우리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죠. 그게 문제였어요. 현장 요원들이 비자 종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관료주의적 실수였던 거죠.
저는 이민 단속국 국장과도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만나주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제니퍼 기자님, 우리는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국장의 말투는 방어적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질문했습니다. 규정을 따른 거라면 왜 대통령이 멍청한 짓이라고 했을까요? 국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백악관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변화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그저 말뿐인 사과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는 조지아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미국 전역의 첨단 산업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 이른 아침 안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로알토에 있는 한 반도체 회사로 향했죠. 회사 로비에서 저는 인사 담당 임원을 만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사라 존슨이었습니다. 사라는 지친 얼굴로 저를 맞았죠. 제니퍼,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사라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봐요. 우리 회사의 핵심 인력 중 40%가 외국인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40%라니. 사라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설명했죠. 한국, 대만, 인도, 중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죠. 이들 없이는 우리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문제는 비자예요. 지금 미국 이민 정책이 너무 엄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말한 모순이었죠. 사라는 계속 말했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반도체 전문가 10명을 초청하려 했어요. 근데 비자가 거부됐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라가 한숨을 쉬었죠. 이민 반대 정서 때문이에요. 의회에서 외국인 비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미국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산업을 이끌 인력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사라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가 채용하려는 직무 목록이에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직무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반도체 설계, 공정 엔지니어, 장비 전문가. 사라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죠. 이 직무들은 미국인으로 채울 수 없어요. 대학에서 관련 전공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저는 미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사라는 책상을 탁 쳤어요. 트럼프가 맞아요. 이 산업은 복잡해요. 외국인 기술 없이는 절대 못 돌립니다. 저는 다른 회사들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우주항공 회사였어요. 엔지니어링 팀장을 만났죠. 그의 이름은 마크 윌슨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로켓 추진 시스템 전문가는 한국인이에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죠. 한국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프로젝트가 멈춥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실리콘밸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배터리 연구소, 바이오 기업. 어디를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외국인 전문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데려왔어요. 그가 우리 알고리즘의 핵심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모순이 너무 명확했어요. 첨단 산업은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데 정치권은 외국인을 막으려 하고 있었죠. 이 모순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트럼프가 중요한 발표를 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섰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오늘 제가 하려는 말은 제 지지자들 중 일부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트럼프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미국 산업을 위해서요.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우리는 외국인 전문직 비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MAGA 운동의 핵심 구호가 뭐였죠? 아메리카 퍼스트였어요. 외국인을 제한하는 게 그들의 주요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보수 매체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그럼 당신의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트럼프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설명을 이었죠.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산업. 이 모든 분야는 복잡합니다. 외국인 기술자 없이는 절대 돌릴 수 없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트럼프는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제 지지자들이 화낼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MAGA 지지자들의 반응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먼저 만난 사람은 애리조나에서 온 존 스미스였어요. 그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죠. 배신감을 느꼈어요. 존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우리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어요.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자고 했죠.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그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첨단 공장들이 문을 닫아도 괜찮으신가요? 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죠. 한국 기술자 없이는 배터리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럼 미국인 일자리도 다 없어지는데요? 존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그렇지만요. 저는 다른 지지자들도 만났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존처럼 배신감을 느꼈지만 일부는 트럼프를 이해했죠. 텍사스에서 온 메리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트럼프 말이 맞아요. 메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아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해요.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공장이 돌아가니까 아들도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외국인 전문가가 와야 미국인 일자리도 생기는 거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정치 분석가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브라운이었어요. 트럼프가 큰 도박을 한 겁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그는 지지층과 정면 충돌할 각오를 한 거죠. 데이비드의 분석은 날카로웠어요. 이게 실패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미국 산업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트럼프의 선택.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현실을 직시한 거죠. 저는 이 순간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한 거니까요. 다음 날 백악관에서 또 다른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앞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트럼프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 같았죠. 트럼프가 말문을 열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외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트럼프는 손에 든 자료를 펼쳤죠. 우리는 최소 수천 명의 숙련 기술자를 미국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수천 명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트럼프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동시에 미국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겁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기술 전수. 결국 외국인 기술자들이 미국인들을 가르치는 구조였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외국인 기술자들이 미국 산업의 스승이 되는 건가요?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이 순간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첨단 제조 기술은 한국과 대만, 일본에서 배워야 하는 거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조지아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현대차 배터리 공장의 교육 프로그램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공장 교육센터에 들어서자 한국인 강사가 미국인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이준호 씨였어요.
그는 20년 경력의 배터리 전문가였죠. 여러분, 이 공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준호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국인 수강생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관찰했죠. 이준호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전극제의 두께를 측정할 때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한 미국인 수강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정밀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준호 씨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두께가 불균이라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져요. 최악의 경우 폭발할 수도 있고요. 수강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이준호 씨와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인들을 가르치는 기분이 어때요? 이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뿌듯하면서도 복잡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복잡하다는 말의 의미가 궁금했죠. 우리가 평생 쌓은 기술을 전수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의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전수의 역설이었어요. 자신의 전문성을 나눠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저는 미국인 수강생도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테일러였어요. 한국 강사님들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이분들의 지식 수준은 정말 대단해요. 대학에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미국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임스가 계속 말했어요. 5년 안에 저도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첨단 기술을 배우기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산업의 스승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글로벌 경제의 현실이었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배움에는 자존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 워싱턴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상무부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어요. 반도체 관세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상무부 회의실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자리를 찾아 앉았죠. 상무부 장관이 등장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장관이 발표를 시작했죠. 반도체 관세 부과를 당분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던 정책을 갑자기 미룬다니. 장관이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입니다. 저는 빠르게 노트에 적었어요. 중국. 역시 중국이 문제였죠.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백악관 안보참모와 만났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더 자세한 얘기를 해줬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히토류.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 말이죠. 참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마비됩니다. 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셈이었죠. 참모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일시 중단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의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었죠. 저는 재무부 관계자도 만났어요. 그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말 인플레이션이 걱정입니다. 재무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죠.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 모든 전자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관계자가 노트북을 열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우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평균 가계 지출이 연간 $1,500 증가할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500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저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었어요.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결, 국내 인플레이션, 정치적 계산이 모두 얽힌 복잡한 문제였죠. 저는 한국 대사관도 방문했습니다. 경제 담당 공사를 만났어요. 우리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공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다행히 당분간은 유예된 것 같지만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릅니다. 저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게 불확실성이었죠. 공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죠.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다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익숙한 브리핑룸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죠. 대변인이 한 기자를 지목했어요. 반도체 관세 정책이 폐기된 건가요? 대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책 방향은 동일합니다. 다만 시점을 조정한 것뿐이죠. 저는 이 모호한 답변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결국 언제 관세가 부과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였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대변인이 저를 지목했어요. 구체적인 시점을 밝힐 수 있나요? 대변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기업 CEO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델타전자였어요. CEO가 저를 맞았죠. 제니퍼 기자님,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CEO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회의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어요.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관세가 부과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그의 고충을 이해했습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데 지금은 모든 게 불투명했죠. CEO가 한숨을 쉬었어요.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원가가 30% 오릅니다. 그럼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경쟁력을 잃어요. 저는 다른 기업들도 방문했습니다. 애플, 인텔, 엔비디아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플랜 A, B, C를 모두 준비하고 있어요.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미뤄지는 경우, 폐기되는 경우. 저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느꼈습니다. 기업들이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늦가을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임원을 만났죠. 미국 정책 때문에 우리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요. 미국 정책 하나에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끼어 있었죠. 임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해요.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취재를 되돌아봤습니다. 트럼프의 한국인 구금 사태 비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세 유예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 외국인 전문 인력의 필요성,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불확실성.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미국 첨단 산업의 딜레마, 한국 기술자 없이는 못 돌아간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하지만 그 바다 위로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모든 나라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게임. 저는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언제 끝날까요? 아니, 어쩌면 이게 뉴노멀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게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현실이니까요.